예, 영원한 조사관이신 고상만. 여기서는 이제 수사반장, 고반장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현직은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된 지가 지금 한 2년 됐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년 2개월, 3개월째.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4월을 두 번째 맞이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두 번째. 요즘에 국회 보좌관 일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임시국회를 하고 있고요. 예. 예,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저는 네. 통상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사망한 의무복무 중 사망한 네네. 군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관련한 업무만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통상적인 개념의 어떤 정책 보좌라든지 또 아니면 정무 보좌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약간 다른 개념의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임시국회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의원실의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는 뭐 별 교류가 없는 편입니까? 아니면 뭐 그런 상관없습니까? 아니, 교류를 상당히 하고 있고요. 그래요? 또 특히 국방위원 소속의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의무복무 중 사망군인데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주 중요한 법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김광진 의원실에서 작년 12월에 발의한 법안인데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순직 처리해서 국립묘지에 안장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하는 그 법안을 지금 내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현재 그 국방부가 굉장히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요. 아니 왜 반대를 하지? 왜 반대를 해요? 국방부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들을 안장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요. 원래 그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들에 대해선 국가가 그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네가 원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군대가 만들어지고 나서 약 4만 명 정도가 군에서 사망을 했고 지금 현재 올해 작년 매년 약 평균 150명 정도가 군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네. 많이 줄었죠. 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정권 하에서는 한 해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씩 사실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민주화 시대가 되고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김대중 정부 98년도를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굉장히 많이 줄었다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줄었다고 하는 건 과거에 그 하루에 10명씩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 4천 명씩 죽었다는 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3일에 1명꼴로 군인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는 군인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그걸 지금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 줘야 될 당연한 것을 지금까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생한 부담을 가지고 그 책임을 면피한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건데요. 이 문제를 저희가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정말 개보다도 못한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아니, 맞습니다. 그 의무적으로 가는 것만 해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에 대한 헌신인데,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헌신이 아니고 분명한 사실 국가의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특수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아이를 낳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숫자가 무려 2만 명에 달합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재벌 집안 그 아버지 이건희 씨 그리고 아들 이재용 씨 그리고 그 손자까지 앞으로 군대 안 갑니다. 그 이재용 씨 아들도 외국에서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군대를 가지 않는데 이 나라에서 회피하지 않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간 아이가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것은 국가가 두 가지 사안에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첫째, 징병검사를 통해서 현역으로 들고 간다고 한 거. 국가가 이 아이 멀쩡하다. 현역 가능하다. 부모가 안 된다. 얘는 부족하다. 그렇게 해도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가 갔는데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었다. 잘못 징병한 거죠. 그렇죠.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제대로 뽑았다. 근데 애가 죽었다.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그럼요. 징병을 잘못했든 관리를 잘못했든 결국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국가가 현재 지지 않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에서 나서갖고 이것을 예우해야 된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방부가 나서서 반대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개 같습니까? 사실은 누누이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별 숫자만 줄여도 예? 그렇죠. 별 숫자 몇 개만 줄여도 충분히 그분들에 대한 예우할 수 있습니다. 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돈이 필요합니까?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렇죠. 정말 하루 1년에 3, 4천 명씩 그게 말하자면 이게 연대급 정도 되는데 그렇게 죽어나간 것만 해도 전시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그랬던 시절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1년에 150 그 생떼 같은 목숨들이 죽어나오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도 아닌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지금 다른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네. 이 얘기는 저희가 한 6월 달에 네. 예, 호국 보훈의 달에 한번 네. 제대로 한번 제가 짚을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전두환과 박근혜와 전두환 2부입니다. 예, 예. 자, 지난주에는 이분들의 인연이 그 예. 오빠 동생 그리고 양아버지와 같은 혹은 후원자와 같은 박정희가 죽었을 때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역전이 되었는가 이걸 중심으로 다뤄봤었고요. 오늘 2부는 그런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 어떠세요? 예. 입니다. 예, 좀 긴장감이 드네. 예. 자, 시작해 주시죠. 먼저 지난번에 저희 첫 시간에 우리 병희 형님이 앞전에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당사자 입장에서. 근데 잠깐요. 예. 월요일에 이어갖고 예, 우리 최동호 선생도 그렇고 우리 고반장님도 그렇고 저한테 형님 이래버리면은 곤란해요. 이러시면은 예? 전 동안 하나 믿고 살고 있는데 동안하고 하여간 주민등록 등본하고 예. 저도 제가 형님이라는 소리 들으면 참 기분 좋은데. 예. 그런데 아이가 우리 병희 형님 앞전에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저도 정정을 해야 될 게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김호랑 소령에 대해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부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주 우리 애청해 주시는 분께서 네.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셔갖고 예. 고맙습니다. 김호랑 소령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부관이 아니고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 이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소령이었고 나중에 중령으로 추서했습니다. 90년에 이제 중령으로 추서가 네네. 됐죠. 89년도에 부인이 이제 남편에 대해서 억울하다. 네. 그래서 추서를 요구했던 것에 대한 담내로 이제 결정으로 인해서 중령으로 추서가 됐는데 말씀한 것처럼 당시에 1979년 12월 13일 새벽 0시 20분경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끈 신군부가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특전사령부 급습해서 정병부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맞서서 당시에 이제 김호랑 소령이 교전 중에 6발의 총을 맞고 현장에서 숨진 그러한 이제 안타까운 사실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부관으로 잘못 소개한 것은 이제 틀렸고요. 네. 그런 지적사항들 잘 담아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우리 청취자분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차후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소주도 한 잔 대접할 그런 생각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소주 한 잔 대접하겠다라고 4년 전인가 3년 전에 고상만 씨가 출판기념회 그래서 저한테 그랬지만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입니다. 정정이.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 이제 첫 방송이다 보니까 혼동해서 왔다 갔다 했던 게 있는데 이게 뭐였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칭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퍼스트 레이디라고도 하고 영애님이라고도 하고 대통령이라고도 부르고 퍼스트 레이디 박근혜라고 부르고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호칭이고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는가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11년도 5월에 당시 김동길 우리 보수의 대표주자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이런 얘기하죠. 뭡니까? 이 김동길 교수가 유데일리에서 칼럼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는 노무현의 임기 중에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에 대통령이라는 말 한마디를 붙여본 적이 없어. 왜? 노무현하고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뒤따라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2003년도 9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친박 자장의 김무성 전 네. 국회의원이 노무현을 지금까지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네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잘났다고. 예, 이런 그 김동길 이 교수니 이 김무성 의원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잘못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마당에 네.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이런 분들의 이런 지적사항을 제가 따르지 않고 그렇군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도 아니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유명사인 박근혜로 정리해서 앞으로는 박근혜에 대해서 이제 고유명사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저는 저의 고유명사는 제 방송에서는 박정희 2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기엔 박정희 2세라고 얘기하기도 좀 곤란해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내용이나 방식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고유명사 부르시고 저는 이제 박정희 2세 저는 대단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정희라는 명칭은 그분들에게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2세라는 뜻이니까 전 대단한 대통령과는 비할 바도 없는 그런 경칭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자서전에도 다 사실은 고유명사만 쓰죠. 근데 그렇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참 이렇게 호칭을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전두환이 박정희 일가와 인연을 맺게 된 과정을 이제 저희가 살펴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박근혜가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현재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래 이 방송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박근혜는 왜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전두환의 추징금을 추징하려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두환의 추징금을 추징하려고 하는 추진을 했는가? 그 추진을 왜 하려고 했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해보자. 이것이 이제 이 내용인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79년 10월 26일입니다. 아버지 박정희가 사망한 후에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경 이제 박근혜가 처음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이 이야기를 해줘서 이제 알게 됩니다.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김계원이 이제 새벽 1시 20분경에 청와대로 들어와서 큰딸이었던 박근혜를 이제 부르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서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이때 박근혜의 첫 마디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그 첫 마디는 아버지의 행방이나 또는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시냐 또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냐 뭐 이런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놀랍게도 뭐였냐? 전방은요? 라는 얘기였어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경위나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듣고 전방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수층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도로 박근혜가 나라를 걱정했다. 정말 나라에 대한 그 우국 충정이 바로 이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도 지방선거 때 서울 신촌에서 유세 중에 요 패러디가 또 한 번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박근혜가 당시에 2006년도 신촌에 가서 지방선거 유세를 하던 중에 그 남자로부터 커터칼 공격을 받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마취에서 깨어나고 난 후에 그 첫 마디를 뭐라고 했느냐? 대전은요. 대전은요.
이 얘기를 하죠. 이게 뭔 얘기냐면 당시에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대전광역시장만 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랬던 상황에서 지방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세를 다니던 중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성형 마취 수술을 받았는데 네. 깨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대전은요라고 했다고 하면서 모든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대전은요라고 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숭고한 정신인가. 자신의 네. 안위보다도 선거의 승리를 네. 더 걱정하고 있는 예. 그런 그렇죠. 참다운 정치인이 아닌가 뭐 예. 이런.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 예, 대전은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내용을 짜 맞춰서 그 미담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전방은요에 이어 두 번째 패러디물 대전은요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네. 놀랍게도 대전이 진짜 엎어졌습니다. 그 보도가 나온 후에. 그래서 추후에 이제 대전은요라고 하는 말을 마취해서 깨자마자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자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용민 PD도 이제 그런 트위터에다 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대전은요라는 게 조작된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방은요 이것도 사실은 조작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여러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그건 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왜 사실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관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가 74년도에 교수가 되기 위해서 프랑스로 갔다가 그해 8월 달에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저격 받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그 자기가 어떤 사건 내용인 줄 모르고 빨리 돌아오라는 이야기만 듣고 영문도 모른 채 네. 공항에 갔다가 거기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기사가 난 신문을 봤다. 네.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자서전에 쓴 그 심정을 뭐라고 썼냐면 순간 심장이 잘려나가는 듯 했다라고 해고했어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예.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네. 이제 유일하게 남은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도 첫 마디가 전방은요라고 얘기했다는 것. 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사실은 이제 박근혜는 자기가 한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치적은 네. 박정희의 딸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박정희의 딸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사실 퍼스트 레이디를 할 수 없죠. 그렇죠. 네. 네. 아버지의 쿠데타가 없었다면 아버지가 또 정상적인 형태로 권력을 장악한 것도 아니고 네.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찬탈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찬탈한 권력을 뺏길까봐 계속해서 위법한 행동을 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정희의 최대 우리 병희 형님. 네. 박정희가 생각했던 당신의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 박정희한테 네, 당신의 예. 경쟁 한때 상대는 이거 유행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경쟁 상대는 누굽니까라는 카피가 유행을 했는데 70년대 중반이라고 한다면 단연 예. 장준하겠죠. 아니 뭐요?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국내 정치 문제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아, 박정희는 박정희 경쟁 상대는 네. 김일성이었겠죠. 예, 그러면. 예. 사실은 박정희는 장준하 선생님이 박정희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 네. 사실은 박정희는 그 장준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를 경쟁 상대로 보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권력자니까. 권력자니까. 예, 실제로 박정희의 최대 경쟁자는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북이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훨씬 잘 살았죠. 그리고 예,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잘 살았죠. 일사불란하고 예. 또한 그때만 해도 그렇게 뭐라 그러나 지금처럼 예. 3대 세습을 한다거나 예. 이런 느낌이 아니고 위대한 지도자가 예, 국가범법적 발언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때만 해도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를 하여간 그들 내부에서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렇죠. 얘기를. 그들 내부에서는 위대한 그들 내부에서는 지도자였어요. 위대한 지도자인데 형님 말씀이 맞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가 실제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념 씨. 네네. 그 사람이 쓴 회고록에 이 내용이 나와요. 아, 자기한테 늘상 불만으로 제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네.
김일성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때만 되면 선거 때마다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표를 얻으러 다녀야 되냐. 이 얘기를 한도 없이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69년도 삼성개헌하고 뭐 이렇게 해서 71년도에 이제 마침내 다시 한번 선거를 나가는데 그때 3번을 중임제로 바꾸고 또 삼성개헌하고 이렇게 하는데 반대가 많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사실은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그 김일성은 선거를 돌아다니면서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냥 찬성하는 사람은 흰 통에다 집어넣고 네. 반대하는 사람은 까만 통에다가 네. 대의원들이 펴집어 넣는 방식으로 예. 해서 늘 만장일치로 네. 100%로 해서 당 수령으로 이렇게 선출된 거잖아요. 그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했으면은 예. 가끔 생명도 있으니까 예. 따로 넣었을 텐데 흑백으로 하니까 생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얀 통과 까만 통으로 넣으니까 늘 100%였는데 자기는 실제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표 좀 주십시오. 이걸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토로를 많이 했는데 아하. 예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72년도에 유신을 선포한 것이 네. 사실은 그거예요. 종신 통령을 하니까. 예. 그래서 김일성처럼 자기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직선제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펴달라고 구걸하지 않고 그냥 장충체육관에 북한처럼 네. 대의원들을 전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거기서 했는데 늘 거기서 한 숟가락의 양심이라고 할까요? 네. 예, 김일성은 100%였어요. 네. 단 한 사람도 흰 통과 까만 통이 있는데 검은 통에 반대에다 넣지 못하니까 100%인데 99.9%만 얻었어요. 아. 예, 2번 선거가 있었는데 기권표, 네네. 가부 해갖고 한글과 한자가 있는데 그거를 구분하지 못했다 이런 예, 얘기도 그런 있는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득표율은 미치 못했습니다만 예.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나올 수 없는 득표율로 그건 말이 됐고 안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그런 이상한 단체뿐 아니라 그때 그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었죠. 자, 오늘 공화당과 유정회는 그러니까 여당이 두 개였던 거예요. 예. 공화당이라는 당이 있었고 유정회는 유신 정우회의 약자인데 그쵸.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입니다. 예. 이걸 대통령이 뽑을 수 있었어요. 예, 임명하는 거죠.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투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3분의 1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여당은 따로 있었고. 그러니 아버지가 했던 방식으로 하면 이게 지금 그렇지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겠습니까? 3분의 1을 유정회라고 해서 대통령이 그게 유신헌법인 거죠. 그러니까 국회를 사실상 입법부를 무력화해갖고 했던 건데 그런 방식으로 박정희가 당시에 가장 이 경쟁 상대로 부러워했던 사람이 이제 김일성이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이제 당시에 위기 상황에 국면에 있었는데 이 박근혜가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방은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였던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후에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퍼스트 레이디를 한 거예요. 게다가 새마음 운동 총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구국선교단 총재가 된 건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의 가장 강력한 당시의 유신 체제하에서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랬었죠. 그렇게 힘을 갖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사망하자 퍼스트 레이디가 된 박근혜는 아버지가 이제 사망했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뭘 떠올렸겠냐는 거죠. 국가 안보가 위험해졌구나라는 그런 충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방은요.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까?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됐구나. 대통령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퍼스트 레이디가 된 거죠. 아니 잠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그때 사망하면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가 그 직을 일단은 서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은 그렇게 돼 있죠. 네네.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서리로 실제로 됐었어요. 대통령 서리가 됐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퍼스트 레이디를 하다가 돌아가시자 퍼스트 레이디를 했는데 실제로 당시에 이런 겁니다. 북한에 김일성이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인 김정일이 승계했죠. 네네. 김정일이 사망하니까 그 아들인 김정은이 현재 네네. 승계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우리나라 이 정치 체제가 실제로 법령으로는 국무총리가 위임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네. 실제로 다음번 선거를 하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뽑아야 되는 거죠. 네. 서리를 해갖고. 그런데 이 당시에 저는 박근혜가 전방은요라고 물어본 이것에 대한 내용을 그 내밀한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저는 이것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방은요. 그러니까 전방은요라고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또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이걸 묻지 않고 어떻게 전방은요라는 걸 물어볼 수 있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 예.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고 반장님의 그 수사 결과, 조사 결과잖아요. 네. 제가 의문점을 표시하는 거는 네. 그럴 경우에 이분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예. 이런 것보다도 철저하게 뭐라 그러나 그 국가와 아버지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돼 있으니까 그리고 진정 남북 대치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방이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닌가. 예. 예, 이런 염려 때문에 전방은요. 전방은요. 네. 잠깐 이건 전방이 이런 아니라 거예요. 제가 볼 때 예. 반장님. 예. 전방이 아니라 예. 예, 전방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저 돈이 많이 쌓여 있었지만 예. 있지만 예. 비밀 금고도 있었지만 예. 전방이 아니라 전방이요. 예. 아, 이런 거요.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자, 요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볼 거냐는 건 이제 앞으로 다시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그걸로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렇지 않냐. 그 전방은요라고 하는 질문. 네. 이 질문과 사실은 지금 전두환의 추징이 좀 맞물려 있다. 전두환에 대해서 자기가 임기가 처음 대통령 되자마자 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추진한 전두환에 대해서 추징을 한 이유는 사실은 이거에 기인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예. 제 분석인데 도대체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전방은요는 건 사실상 국정을 챙긴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보수단체나 이쪽에서는 이것을 애국심으로 연결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후에 이 박근혜는 9일 후에 이제 국상을 치룬 후에 네. 그리고 나서 전두환으로부터 아버지 집무실에 있던 돈 6억 원을 받아서 네. 그걸 가지고 자기는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80년대 내내 자신이 계속해서 지금도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주 고통스럽고 힘겨운 나날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핍박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핍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요. 전두환은 사실 계속 챙겨줬어요. 6억 원을 주고 그걸로 끝났던 게 아니라 네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6억 원 외에도 유경재단이니 정수장학회니 또 영남대학교니 뭐 어린이회관이니 다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를 뺐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걸 예. 전혀 뺏지도 않았고 더불어서 네. 1984년도경에는 경남기업이라고 하는 그 건설회사를 통해서 네. 그 전두환이 그 신기수 당시 회장한테 네. 성북동에 한옥집을 지어서 주라고까지 해갖고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그 한옥 집까지 받았고. 아, 그래요? 그럼요. 그 한옥 집까지 그 후에, 살기 어려울 테니까, 그 당시에 음마아파트 3채 살 수 있는 6억을 주고도 또 여러 박정희가 독재 권력을 통해서 형성했던 재산을 다 주고도 그리고도 또 경남기업의 신기수 회장을 시켜갖고 한옥집을 새로 지어서 네. 그리고 나서 그 세금까지 전부 다 경남기업이 처리하는 형태로 해갖고 무상으로 그걸 줘서 82년도에 이 집을 받아. 와, 이거 엄청난 박근혜는 오빠 84년도에 이 집을 또 팔아먹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판 돈은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여하간 이런 식으로 전두환은 물심양면으로 계속 박근혜를 도와줬어요. 잠깐만요. 그런데도 예, 아니 이거 말이에요. 이 팟캐스트는 그 중간중간 좀 쉬어줘야 돼. 아, 그렇습니까? 예, 뭐냐면 그 성북동이라는 것이 어딘가. 예. 성북동 성북구에 있으면 성북구지. 근데 그냥 그 동서문동이나 안암동 이런 게 아니라 성북동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 동네죠. 예, 거기에 한옥을 지어갖고 준다는 것은 대단한 특혜고 그럼요. 비싼 겁니다. 예.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그 강남의 음마 아파트니 이런 것은 그 선행에도 안 쳤을 때였어요. 예. 그리고
중간에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중간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 머리로 무슨 교수가 어쩌고저쩌고. 그때 영남대학교를 박씨 일가가 소유했습니다. 예. 갔다 와서 교수 하다가 영남대학교 총장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박정희 2세를. 그럼요. 그리고 자기는 본인이 교수한다면. 예. 그리고 이제 서강대학교 못 들어가겠습니까? 뭐 예. 당시 서강대 졸업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는 그 이사장을 뭐 하고 그리고 다른 곳을 총장을 하고 멋있잖아요. 아들은 예정대로 되면 육사 졸업해갖고 나중에 나라를 뭐 이런 그 마스터 플랜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 예. 뭐 아니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병희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설마 대통령 한다고 생각했겠냐?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의 상식이어야 되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 돼야 되는데 네. 실제 당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죠. 네. 선거니 뭐니가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1년도 5.16 쿠데타 이후에 있었던 모든 선거가 정말 공정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박정희가 대통령을 갖다가 그 여러 차례 세 번 직선제를 했고 또 유신을 통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2번 더 뽑혔는데 그게 다 공정선거로 인해서 벌어졌다? 아니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1970년대 초반에 예. 박정희와 김대중과 박정희 예. 이때 겨우겨우 그 엄청난 부정선거를 통해서 겨우겨우 이겼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유신을 획책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안전하게 체육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전방은요 하면서 이것이 이제 자기 일이다라는 이런 얘기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증언도 들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방은요라고 하는 질문은 대단히 비상식적이었던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 보면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네. 아버지에 대한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심장이 잘려나가는 것처럼 어쩌고 뭐 이런 그냥 20대 중후반에 당시 딸이었던 27살인가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당시에 딸 입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하나 남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도 얼마 또 사실은 독재자였던 박정희 입장에서도 보면 얼마나 이거는 참 섭섭한 얘기입니까? 예? 내가 죽었다는데 말이야 전방을. 근데 이 전방은요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내가 이제 국정을 챙겨야 되겠구나라고 네네. 생각을 했던 건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 이상하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는 자기 자서전에 회고록에 뭐라고 쓰냐면 네. 80년대 내내를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전돈이 챙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개인적으로. 그럼요. 챙겨줬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시대 때는 오직 유신만이 살 길이라고 하던 자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바로 유신이 문제였다고 하면서 유신 체제를 철저하게 폄하하고 짓밟는 행위를 보며 온몸으로 자기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바로 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떤 역할을 자기가 욕심이 없었다면 그럴 일이 없어요. 자기 네.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던 거고 그 아버지가 이제 물러났으니 자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이후 1998년도, 그러니까 80년에 나와서 1998년도 대구 달성에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18년 동안을, 내내 고통과 분노, 그리고 또 이런 원망. 그래서 실제로 김필립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김필립이라고 당시에 보안사령부에서 신군부 쪽에 섰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요. 2007년도에 박근혜가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을 때 네. 전두환과 박근혜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증언을 해서 네. 여기저기 이제 언론도 보도가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요? 예, 실제로 이 박근혜가 전두환에 대한 분노, 배신감 이런 것들을 가장 크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연 설명하자면 전두환은 분명히 오빠지만
우리 아버지의 꼬붕인데 예. 어느 날 갑자기 합수부장, 보안사령관 겸 합수부장이 돼갖고 매스컴을 타더니 그리고는 쿠데타 일으켜갖고는 나라를 먹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내 건데 이거였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박근혜는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전두환이 권력을 가져갈 거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 무슨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참고로 최규하는 만주국, 네. 그 만주국에서 사관학교를 다녔던 게 박정희였다고 한다면은 예. 바로 만주국에서 공무원을 했던 것이 바로 최규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이후에 아버지 이후에 그 권력을 네. 자기가 갖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분노나 배신감 이런 것들을 가질 이유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야망이 없다고 한다면은 거죠. 오빠가 그렇죠.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경재단 잘 운영하고 유경재단만 있습니까? 정수장학회, 영남대학교 자기가 챙겨야 될 게 한두 개입니까? 6억 원, 어마어마한 돈을.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 이후에 챙겨주고 이렇게인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자기로부터 권력을 빼앗아간 쿠데타를 통해 12.12 군사반란과 5.17 계엄령 선포 등을 통해서 권력을 찬탈해간 전두환에 대해서 이제 분노와 이런 그렇죠. 어떤 절망 이런 걸로 이제 18년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왔는데 18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먼저 전두환 추징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 당시에 당했던 이런 어떤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도 잘한 거 아니냐? 네. 예. 전두환 추징을 결과적으로 잘한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못했던 일인데 이걸 했으면 잘한 거지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하는데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잘하려고 한다면 정말 그리고 제대로 하고 올바로 하려면 그 전에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이걸 해야 정말 잘한 일이 되는 겁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왜 전두환만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두환만 했냐? 네. 예, 지금 현재 검찰에 따르면 추징금 미납 건수가 총 2,218건입니다. 네. 그 규모가 무려 얼마냐? 25조 669억 원에 이르고 있어요, 현재. 25조 원이 지금 추징이 미납되어 있고, 이 중에 100억 원 이상 추징금 미납은 총 21건입니다. 아하. 야, 이 중에서 이제 그럼 제일 많이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무려 22조 8,500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대우그룹 김우중입니다. 그렇군요. 그 전두환은 사실 이걸로 따지면 세 발의 피해요. 2,200억 원. 야, 조족지혈이고 세 발의 피고 22조 원의 김우중을 냅두고 2,200억 원 전두환만 지금 사실 추징한 거죠. 이분 왜 전두환만 했냐? 왜 다른 건 안 하냐? 25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약 344조 원 정도? 이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약 5% 정도에 해당하는 돈인데 22조면은 4대강 공사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 25조 중에 25조 원이 있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전두환만 한 거.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왜 김대중 노무현 때 못했는데, 못한 것도 박근혜가 했으면 대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만약 그때 했어봐요. 네. 그러면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잘하려고 한다면, 공정하게 하려면 전두환뿐만 아니라 25조 원을 추징을 미납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절차 규정에 맞게 다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이런 겁니다. 79년도 당시에 이미 저희가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전두환 합수부장 때 당시 집 6억 원을 받았다는 거 본인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네. 6억 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과 관련 이거와 또 하나가 정수장학회, 유경재단, 영남대학교 이런 거 전부 다 사실은 자기 재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작물이죠. 작물이죠. 네. 아버지가 당시에 1961년도에 군인으로서 받았던 당시 신당동 집 건물 외에는
별달리 자기 이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후 18년 동안의 독재를 거치면서 형성된 재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회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친일파가 친일 일제 강점기 동안에 친일 행위를 통해 형성된 친일 재산과 똑같다. 독재 재산은 국가가 기속해야죠. 이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도 단 한 푼도 세금도 내지 않고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서울의 봄 때 잘 돼갖고 예. 민주정부가 수립이 됐었다 그러면은 예. 당장 뺏겼겠죠. 사실은 전두환이었으니까 그거를 예. 그럼요. 정상적인 나라라고 한다면 사실은 과거의 독재 시기 하에서 발생한 자행된 모든 잘못을 오히려 조사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지. 지금처럼 한 번 쿠데타를 했는데도 대통령으로 불리고 부정선거를 해도 대통령으로 불리고 이러면 도대체 민주주의 뭐하러 합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누가 쿠데타 안 하겠어요? 쿠데타를 설령 성공한다 해도 그것이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단죄받는다고 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지. 한 번 성공한 쿠데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것 이거 정말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죠. 여기서 또 말씀드린 게 그래서 저는 박근혜 씨가 정말로 대통령으로서 전두환 추징금 제대로 잘했다라고 평가받으시려면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잘못된 모든 특히 전두환으로부터 받았던 6억 원 반드시 이거 국가에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받고 또 세금까지도 신기수 회장이 처리했던 성북동 집 처분한 거요. 82년도에 받아 84년도에 처분한 그걸 비롯해서 나머지 작물로 얻은 모든 것들 내놔야 됩니다. 이래야 전두환의 추징이 정당하고 공정한 거예요. 전두환 입장에서는요. 이건 황당무계한 일일 뿐입니다. 여기서 효과를 넣어야 됩니다. 와 이거 짝짝짝짝 이거 나와야 되는데 환호성. 예. 야 이거 참 특히나 이런 거예요. 예. 1979년도에 박근혜가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 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74년도 당시에 대통령 연봉이 300만 원이었어요. 오. 300만 원이었어요. 연봉이. 네. 연봉이. 월급이 아니라. 예. 근데 나오면서 6억 원을 받았다고 하면요. 이걸 대통령 아버지가 모은 그런 돈이다. 이렇게 네. 얘기한다면 무려 20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6억 원이 되는 거죠. 네. 예. 200년을. 그런 돈을 그냥 아무런 전두환이 주니 받아왔다. 전두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다 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해? 그리고 자기는 하나도 내놓지도 않고 내 것만 다 가져가? 정말 도둑년들끼리 지들끼리 작물 가지고 다투는 모양새군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 누가 말한 것처럼 아니 그래도 잘한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잘한 거라고 한다면 네. 예, 지금 박근혜는 자기가 부정하게 받았다고 하는 거 다 내놓고 그리고 자, 제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 걸 내놓으세요. 이래야 우리 사회가 정말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이 전두환과 박근혜와 전두환 이 관계 속에서 전방은요라고 얘기했던 당시의 어떤 생각,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전두환에 대한 분노, 또 추징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인데 이것이 개인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된다. 네. 민주주의 제대로 하려면 개인 보복이 아니라 제대로 규정과 절차를 지켜서 나라가 올곧고 바른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박근혜는 지금 전두환으로부터 받았던 6억 원을 비롯해서 부당하게 독재 권력 하에서 형성한 부당한 재산 국가로 내놔야지만이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한테 해명해야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 얘기로 제 주장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소리만큼이나 다문화 노조로 지금 박정희 2세가 해야 될 그런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로운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상만의 수사반장, 고반장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십니다. 다음 주에 어떤 얘기를 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요일 순서 마쳤습니다. 회원 관리 모드로 가볼까요? 보자.
어디서부터입니까? 예. 서울 서초구 방배 이동 우성아파트에서 박명선님, 그리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백웅재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토미님,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모노노케님,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 슬로바키아? 예. 슬로바키아에서 가입해주신 분이 계시군요. 엄태진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 그러게요. 그 당시 6억 원이면은 개포동에 있는 음마아파트를 대치동인가요? 20채인가 30채에 살 수 있었던 돈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오신 아소카님,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레드폭스님, 예, 홍여우군요. 경기 안양시의 신선아님, 이분들께서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수성구 만촌이동의 전갈림, 그리고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화평케 하느님께서는 출자까지 완료하신 그런 조합원이십니다. 유괴 조합원이라고 하죠. 고맙습니다. 예, 영의 조합원, 유괴 조합원, 종교 용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예, 국민TV에서만 쓰이는 전문 용어입니다. 캡틴 제라드님, 고상만 조사관님, 예, 고상만 조사관님 정말 최고임. 트위터에서도 바른 의견 늘 잘 보고 있네요. 다음 방송도 완전 기대. 예, 고맙습니다. 지금 국민특검 6회 녹화 중이군요. 귀요미 김용민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있는 모니터에 진선미 의원의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야위었어요. 일 정말 열심히 하는 모양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서는 야위었던 사람도 살이 붓고 검은 축축하던 사람이 하얀 광채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래서 신수가 훤해지시네요. 뭐 이런 게 많은데 진선미 의원은 말라갑니다. 네, 좀 안쓰러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계십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쓸모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가끔은 우리에게 시원한 소식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중에 가끔이라도 시원한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달해주는 그런 국회의원이 누가 계십니까? 진선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배경 뒤에는 월터 크론카이트 그리고 리영희 선생의 모습이 보입니다. 월터 크론카이트는 누굽니까? 월남전의 진실을 미국인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반전 여론을 확산시키고 결국 미국이 그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서 발을 빼게 만들었습니다. 리영희 선생은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국의 모습이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또 전환시대의 논리 이런 등등으로 그런 사상의 스승으로 불렸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국적을 떠나서 시대를 떠나서 국민TV에서는 추구해야 될 그런 언론인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귀요미 김용민님, 이 사진 찍은 거 어떻게 또 벌써 유출해갖고는 올려주셨군요. 녹화하기 들어가기 전에 기념사진 찍은 그런 거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